방금 소개받은 저는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 근무하고 있고요. 농업해충팀의 팀장으로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곤충을 전공한 전공자로서 병은 사실은 또 다른 전문가가 따로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두 전문가를 모시고선 얘기를 하기는 좀 그래서 제가 이 병까지도 해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 화해류에 대한 병해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주문 받은 것은 이론적인 교육보다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좀 해소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좀 들어서 강의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 거고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제가 강의를 하고 한 30분 정도를 질의응답으로 이 강의를 진행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차는 뭐 이렇고요. 여러분들 병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생소하죠. 이 화해의 병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아요. 사실 이거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병해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만 이런 화해류를 판매하시는 분들이라거나 관리하시는 분들한테서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뭐 중요한 그런 강의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병해충을 좀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그 화해류를 선택한다거나 할 때에도 이것이 병이구나, 그리고 이런 거는 해충이 피해를 준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뭐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교육은 아닐 것이다, 저는 판단이 됩니다. 사실 병이라는 거는 병원체만 있어서 병을 일으키는 거는 아니에요. 병원체가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말 그대로 병원체가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기주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기주에서 환경적으로 발병할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져야만 병이 발생을 해요. 여러분들도 우리 인체에도 병원균이 많이 있죠. 우리 인체에서 발생하는 피부병 단순하게 피부병만 생각을 해도 우리가 깨끗하게 피부를 관리를 한다거나 건조한 상태에서 잘 관리를 하게 되면 피부병 잘 안 생깁니다. 하지만 몸을 지저분하게 관리를 한다거나 때로는 고온에서 아주 습한 조건에서 사람이 오랜 장시간 노출된다거나 할 경우에는 피부병이 생기죠. 그것처럼 발병의 조건이 있으면 병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러한 발병 환경 조건을 우리가 차단한다고 그러면 병이 안 생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환경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줘서 병이 발생하지 않게끔 조절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제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병은 이렇게 기주, 환경, 병원체, 이 세 가지가 존재를 해야만 발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아주 방법이죠. 이러한 또한 우리가 지금 병만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충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해충이라는 것은 월동을 하죠. 월동. 예, 그냥 뭐 겨울에도 죽지 않아요. 예, 겨울에도 죽지 않고, 여러분들 곤충이라는 것은 사람과 다르게 사람은 겨울에 추우면 어떻습니까? 몸을 보호하려고 하는 역할을 하죠. 그죠? 몸을 보호하려고 해서 따뜻한 옷을 입고. 하지만 이 곤충이라는 거는 이 아주 영하로 내려가는 온도에서는 잠을 잡니다. 예, 잠을 자게 되는데, 사람은 잠을 자면 어떻습니까? 대사활동이 일어나요. 잠을 자도 사람은 대사활동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곤충은 대사활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이 대사활동이 멈춘다는 것, 곧 사람은 대사활동이 멈추면 사망하죠. 예, 사망하지만 곤충은 대사활동을 멈춰도 사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곤충과 사람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곤충들이 월동이나 휴면을 통해서 발육을 하게 되고 번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농작물한테 이동을 하게 되죠. 농작물에 이동을 하게 돼서 번식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번식을 하게 되면 급속한 번식력을 가지고 번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농작물에 굉장한 피해를 야기하죠. 그래서 화학약제를 사용하게 되고, 사람들이 이러한 화학약제를 사용하게 되면 곤충은 저항성을 띠게 됩니다. 약제에 대해서. 사람도 내성을 띠죠. 만약에 우리가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은 사람은 나중에 그 항생제에서 무반응을 일으키죠. 그래서 다른 병원체가 침입하게 되면은 그 항생제가 듣지 않아서 나중엔 합병증으로 사람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어떤 생물들은 이렇게 어떤 약제에 대해서 저항성을 빨리 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항성을 띠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약제를 개발해야 되죠. 그러한 약제 개발은 결국에는 생산자나 소비자들한테 가서 그러한 비용적인 부담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화학약제를 더 진하게 사용하게 되죠.
예, 이런 문제들은 결국에는 환경이나 사회에 굉장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해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제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해충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옛날 과거에는 완전 박멸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해충을 관리하고자 하는 이러한 개념으로 접근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볼까요? 우리 흰가루병. 여러분들 이 식물체의 잎 표면에 하얗게 가루가 끼는 것들이 있어요. 하얗게 가루가 끼는 것들을 흰가루병이라고 그러는데, 이 흰가루병은요 건조할 때부터 아주 습도가 높을 때까지 다방면에 아주 넓은 범위의 습도 조건에서 연중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발병 적온도 17도에서 25도로 아주 넓어요. 그래서 흰가루병은 모든 작물에 발생할 정도로 아주 문제를 많이 야기하는 이런 병이죠. 그 다음에 노균병 한번 볼게요. 노균병은요 보통 다른 병원군들은 고온에서 발생을 많이 하는데, 이 노균병은 저온에서 발생을 많이 합니다. 저온 조건에서 습도가 높을 때, 이때가 바로 기온차가 굉장히 심할 때거든요. 기온차가 굉장히 심할 때인 봄과 가을에 이때 노균병의 발생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봄과 가을에 기온차를 줄여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노균병의 병 발생을 줄일 수가 있죠. 예, 이런 이제 어떤 환경적인 조건을 이용해서도 노균병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이 자, 잿빛곰팡이병이에요. 잿빛곰팡이병은요, 우리 이 공기 중에 굉장히 많이 떠다닙니다. 예, 굉장히 많이 떠다녀서 이 습도 조건이 습 조건이 아주 좋아지고, 높은 습 조건 그리고 온도가 25도 이상 고온인 조건에서 굉장히 발생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저온인 조건에서도 습도가 아주 높으면 굉장히 발병이 잘 되는 이 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잿빛곰팡이병입니다. 이 잿빛곰팡이병은 무수하게 우리 공기 중에 날아다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한 병원균이 이런 뭐 베고니아라든가 칼랑코에 뭐 글라디올러스 이런 여러 뭐 화훼 작물들에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난류까지도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탄저병 한번 볼게요. 탄저병은 여러분들 탄저병 하면은 우리 사람한테도 탄저병이 있죠. 탄저병이 있어서 우리 사람한테도 탄저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함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윤문의 모양의 이 피부병이 나타납니다. 그것처럼 식물체에서도 똑같아요. 식물체에서도 이 베고니아라든가 이 시클라멘 이런 식물체들의 표면에 병원균이 침입을 해서 이렇게 윤문의 모양의 형태의 이런 병반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인장에서도 탄저병이 발생을 하면 함몰하고 이 조직이 함몰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탄저병은 5월에서 9월 수침상의 병반을 형성하는데 아주 고온 시기죠. 아주 고온 시기라서 5월하고 9월보다도 7월에서 8월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식물의 잔재물의 월동을 하면서 다습 조건이 되고 온도가 아주 높은 고온으로 유지가 될 때 잎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발병이 아주 잘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무늬병이 있어요. 여러분들 난을 키우다 보면 이 전무늬병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리고 관리를 사오실 때는 발생을 안 했다가도 이렇게 놔두시게 되면은 이렇게 전무늬가 나타나는 것들이 보여요. 예, 이 전무늬가 나타나면 이것이 바로 이 전무늬병인데, 이 전무늬병은 난류라고 하는 어떤 병원균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예, 병원균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얘네들도 20에서 25도로 이 발병 적온이 20에서 25도 정도 돼요. 그리고 관수시에 물에 의해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난에 물을 줄 때 여러분들 이 스프레이로 잎을 적셔주는 분들도 계세요. 그죠? 그리고 어떤 조루에 의해서 위에서 막 물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난에서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난은 뿌리에서만 물을 흡수하게끔 뿌리를 적셔주고 나서 건조시켜 주는 게 훨씬 좋죠. 그래서 나는 직접적으로 식물체 조직 표면에 이 물을 닿게끔 하는 방법은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붉은 전무늬병이라고 해서 얘도 20에서 25도 정도에서 유지가 되는데 잔잿물, 토양 이런 곳에서 월동을 합니다. 대부분의 병원균은 식물체의 잔재 속에서 월동을 해요. 그래서 어떤 식물체든 잔잿물이 형성이 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꽃을 이렇게 만지다 보면은 잎도 따야 되고
그리고 가지도 잘라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잎도 자르고 가지도 자른 거를 그냥 바닥에 막 이렇게 너저분하게 유지되시는 분들도 많아요. 내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화훼 쪽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바닥에 막 떨어져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 잔재물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 그런 잔재물들이 결국에 병의 원천이 되더라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연작을 할 때 이런 이제 붉은 전문이병 같은 경우는 잔재물에서 굉장히 월동을 잘하기 때문에 연작을 할 때 토양 속에서 계속 이 잔재물들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연작이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이 작물을 똑같은 시기에 계속 재배하는 거죠. 몇 년간 이렇게 유지하다 보면 발생이 많아지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균성 전문이병이에요. 우리가 병이라는 거는 곰팡이도 있지만 세균도 있죠. 예, 세균도 있는데 곰팡이는요, 식물체의 조직을 직접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직접적으로 식물체의 조직을 파고 들어가는데 세균병은 직접적으로 식물체의 조직을 파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처에 의해서만 발병하는 것이 이 세균성 병들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균성 전문이병이라는 거는 세균이 침입을 해서 전문이의 모양을 형성해서 세균성 전문이병이라고 하는 병원균이거든요. 그래서 세균병이라는 거는 식물체가 어떤 상처가 나면은 침입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물체를 다룰 때 어떤 식물체에 상처를 낸다거나 그러면 그 부위를 통해서 세균병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하고 세균의 어떤 병징, 이거를 전문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여러분들한테는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세균병에 의해서 병이 발생을 하면 이 식물체의 조직 가 쪽에 이렇게 노란색의 띠개가 형성이 돼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세균에 의해서 병이 감염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도 화면을 확대해 보면 요 주변으로 노랗게 이렇게 이 할로우가 형성됐죠. 예,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노랗게 이렇게 할로우가 형성되고 여기도 이렇게 노랗게 할로우가 형성됩니다. 예, 식물체의 병반 주변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는 이거는 세균에 의한 병이구나 라고 정도만 아셔도 이건 세균병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줄기마름병이에요. 이 줄기마름병은 뿌리 속에서부터 식물체를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거는 라이족토니아라는 어떤 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데 감염된 줄기 위가 전부 다 말라버려요. 예, 그래서 이것을 한 번 감염이 되면 식물체 전체가 죽어버리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줄기를 썩게 하는 또 하나의 병이 있습니다. 이 줄기 썩은 병이라고 그래서 얘는 주로 피슘이라는 어떤 균에 의해서 피슘이라는 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데 얘는 뿌리로 이 병원균이 침입을 하게 되면 하엽부터 노랗게 변해가요. 예, 그래서 그 노란 잎을 제거를 해도 그 다음 잎이 노랗게 변합니다. 그래서 한번 식물체의 조직에 침투된 병원체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번식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농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을 해서 방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은 방제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식물체의 조직 내로 침투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뿌리를 통해서. 그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드름병이에요. 이거는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뭐 줄기 썩은 병이나 줄기 마른 병이나 시드름병이나 전부 다 식물체의 뿌리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뿌리가 벌써 피해를 입기 때문에 뭐 지상부가 다 말라 비틀어지거나 이렇게 시들어버리는 피해를 일으키죠. 그래서 굉장히 피해가 좀 심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세균 반전병이나 아니면 뭐 줄기 잎마름병이나 이런 것들은 잎에서 한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잎만 제거를 하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뿌리에서 오는 것들은 식물체 전체가 다 마르거나 시들어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아예 그 줄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피해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겁니다. 자, 역병이죠. 역병. 굉장히 역병이라는 건 사람도 역병이 오면 굉장히 많은 인력이 죽죠.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그것처럼 말 그대로 이 식물도 역병이 오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식물체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가장 무섭다라고 하는 게 역병이라고 하죠. 이 식물에서도 가장 무서운 병이 바로 이 역병입니다. 역병이 오면 무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무르는 증상이 나타나서 피해를 주고, 대부분 이제 파이토프토라균이라는 어떤 균에 의해서 되는데, 이 파이토프토라균이 저온에서 무름병을 일으키면 칵토름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고, 이 고온에서 피해를 일으키게 되면 파라시티카라는 이름을 쓰게 돼요. 그래서 저온과 고온에서 모두 다 역병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름병이에요. 역병과 비슷하게 무름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또 이 무름병인데, 무름병은 대부분 어윈이야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됩니다. 아까 제가 세균이라는 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처를 통해서 침입을 한다고 그랬죠. 상처를 통해서 침입을 하게 되는데, 얘네들도 어위니아 같은 이런 세균들은 습을 굉장히 좋아하고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물이 없거나 건조하게 되면 이런 세균병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이 고이는 부위, 만약에 이 난류 중에서도 물이 이렇게 고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물이 고이는 부분이, 물이 빨리 말라주지 않으면 이 부위로부터 이런 무름병들이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잎이 뚝뚝 끊어지고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관리 차원에서라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호접란 종류죠. 호접란 종류 같은 경우에도 물을 줄 때는 옆에서 물을 주거나 아니면 물에 잠궜다가 뿌리만 잠궜다가 빼는 이러한 방법을 써서 물을 줘야 되지, 위에서 계속 그냥 물을 주면 이런 무름 증상이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자, 지금은 병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어요. 병에 대해서는 제가 이 두 가지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 왼쪽에 보이시는 이 방제 방법은 농가에서 사용하는 방제 방법이에요. 그래서 화학적인 방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병원균은요, 화학약제가 어떤 치료적인 방제를 쓸 수 있는 치료제로서의 살균제는 거의 많지 않은데, 대부분이 예방적 살포를 해야 되는 예방적 살포 이런 화학 약제가 거의 대부분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병이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걔를 치료할 수는 없어요. 네, 병원균은 치료할 수가 없어서 그 병원균이 침입을 하기 전에 표면에 약을 입혀주는 그러한 예방적인 방제 방법이 농가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방제 방법입니다. 그러려다 보니까 병이 없는데도 약을 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주기적인 약제 살포를 농가들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종적 물리적 방법이 있어요. 아까 제가 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경이 맞아야, 기주가 있고 환경이 맞아야 발병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종적 물리적 방법으로는 토양을 소독한다거나 깨끗한 물을 준다거나, 그리고 작업 도구를 소독한다거나, 그리고 퇴비를 사용하더라도 완숙 퇴비를 사용한다거나, 그리고 이 시설물 내의 환기를, 그리고 공기를 계속 순환시켜주는 그러한 시설들이 있을 때 발병의 조건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경종 물리적인 방제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물적 방제 방법으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이러한 기랑 미생물을 이용하는 이러한 방법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같은 화원에서는 쓸 수가 없죠. 예, 화원은 사실 재배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배하는 곳은 아니고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화학약제 방제 방법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러한 화학약제를 사용할 때는 식물체 어떤 화분을 내가 들여온다거나 농가로부터 들여온다거나 할 때 한 번 정도 식물체에 소독을 하고 들어올 때 사용할 수는 있겠죠. 예, 그러한 방법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화학약제 방법은 사실 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식물 보관이랑 작업대 소독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도구라든가 작업대라든가 이런 곳을 이 소독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 보관 전에, 그리고 작업 전에 실시를 하고 알코올 를 70% 정도 알코올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데, 어떤 분들은 알코올이 더 세면 효과가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70% 이상 넘어가면 병원균을 죽일 수 있는 확률이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알코올 70%입니다. 이런 알코올을 활용을 해서 탁자를 닦는다거나, 아니면 소독을 도구를 소독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발병의 원인을 줄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시설물 환기입니다. 주기적인 강제 배기와 유동팬을 가동시켜줘 가지고 공기를 정체시키지 않고 오염된 공기를 밖으로 빼주고 신선한 공기를 안으로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있는 작업 공간 내에서의 병원균의 이 공중에서의 병원균의 밀도를 줄일 수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 발생 시의 문제죠. 병 발생 시에는 모든 잔재물, 병 잔재물은 빨리 즉각 제거해야 된다는 거고, 적용 살균제를 국부적이라도 살포를 해야만 방제를 누릴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해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 해충은요, 이 화원이나 화훼 농가 중에서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꽃노랑 총채벌레라는 거예요. 꽃노랑 총채벌레는 꽃을 선호하죠. 꽃을 선호하고 꽃노랑 총채벌레와 대만 총채벌레는 이 꽃을 선호하기 때문에 꽃을 희끗희끗하게 만들어버려요. 가해를 해서.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품성이 없어서 시중에 나가질 못하죠. 예, 처음에는 이 꽃노랑 총채벌레가 농가에서 여러분들의 손에 전달이 될 때까지는 그래도 깨끗한 상태로 나갑니다. 깨끗한 상태로 나가는데, 깨끗한 상태로 나가서 꽃을 보관하다 보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알을 그 주변에 낳기 때문입니다. 그 알에서 부화한 어린 벌레들이 이 꽃의 잎을 이렇게 갉아먹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소비자한테 판매할 때쯤 되면 꽃이 다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럴 경우에는 벌써 이미 오염된 꽃노랑 총채벌레에 오염된 이러한 식물들을 여러분들이 사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꽃노랑 총채벌레는 이 꽃에 가장 피해를 많이 유발하는 그러한 해충이더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점박이 응애예요. 얘는 거미 종류입니다. 거미 종류. 예, 여러분들 곤충과 거미는 사실 틀려요. 곤충과 거미는 전혀 거미는 곤충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거미 종류에 속하는 이런 점박이 응애는 말 그대로 거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미줄을 형성을 합니다. 거미줄을 형성을 해서 식물체의 즙액을 빨아먹고 무수한 알을 낳죠. 알을 낳아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유발하는 게 바로 이 농작물에서의 점박이 응애예요. 그리고 이러한 점박이 응애는요, 여러분들이 관목이라든가 이러한 식물체를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게 돼도 소비자들한테 크레임을 걸릴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게 바로 이 점박이 응애입니다. 예, 점박이 응애는 한번 번지게 되면 쉽게 얘를 방지할 수가 없어요. 방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이 점박이응애 방제를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됩니다. 예, 전달이 되고 그것이 바로 소비자들한테 전달이 되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크레임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그게 가장 큰 그런 문제를 야기하는 게 바로 이 점박이응애입니다. 그 다음에 차응애예요. 예전에는 이 차응애를 여러분들도 몰랐고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다가 이 차응애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예, 말 그대로 차먼지 응애라는 이름에서도 먼지라는 말이 붙어 있듯이 우리 육안에 관찰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현미경으로 봐야만 이 곤충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곤충이 피해를 주게 되면 식물체의 이 신초가 자라지를 못하게 되고 여육이 아주 두꺼워지고 반질반질해지죠. 그러한 피해를 유발하는 게 이 차먼지 응애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은 뿌리팔입니다. 여러분들 화원에서 화분을 관리하다 보면 화분을 한번 들려고 한다거나 물을 한번 주려고 그러면 아주 조그만 날파리들이 날아다니는 거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라도 이 곤충은요, 상토,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토를 사용하게 되면 이 곤충이 항상 날아다닙니다. 예, 예전에는 이 곤충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요즘은 얘네들이 식물체 뿌리의 맛을 봤습니다. 뿌리의 맛을 봐서 상토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이 곤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는 어떤 귀찮은 어떤 존재로서 작용을 하고 식물체한테는 뿌리가 갉아먹히는 그러한 문제를 야기해서 아주 피해가 심한 곤충 중에 또 하나죠. 그 다음에 나박류들이 있어요. 나박류들이 있는데 이러한 나박류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일부 알이 방제가 안 돼서 그것이 부화를 해서 잎을 갉아먹을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한 것들이 이제 나박류가 그러한 피해를 주고 여러 화훼류에서는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는 나방들이 많습니다. 차주머니 나방도 있고 요즘 미국 흰불나방, 그 다음에 동나방, 왕담배 나방, 이런 곤충들의 성충보다도 유충이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골치 아픈 그러한 병일 수도 있습니다. 해충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루이라고 그래서요. 가루이라고 그래서 얘는 진딧물 종류예요. 진딧물 종류인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게 나방같이 생겼어요. 나방같이 생겼지만 나방이 아니라 진딧물이더라라는 겁니다. 진딧물은 매미목이라고 그래서 매미 종류예요, 또. 예, 그래서 식물체의 조직의 구침을 받고 식물체의 즙을 흡집해 먹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진딧물 종류이기 때문에 담배가루이도 온실가루이도 이러한 가루이들이 식물체의 조직을 흡집해 먹는다라는 겁니다. 얘네들이 생기면 식물체 아랫잎에는 얘네들이 그 얘네들이 그 똥을 싸겠죠. 이 똥을 싸게 되면 그 똥이 식물체의 잎 표면에 묻어서 끈적끈적해지죠. 예, 그래서 식물체를 키우시다 보면은 이게 뭐지 하고 식물체 반질반질해지면 식물체 잎을 이렇게 만져보면은 끈적끈적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얘네들도 그러한 피해를 유발하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식물체의 포인세티아뿐만이 아니고 아주 다양한 화해류의 식물체에 다 존재하고 있는 것이 이 가루입니다. 그 다음에 깍지벌레예요. 깍지벌레. 아마도 다육이를 키운다거나 아니면 그 관목류를 키우다 보면은 이러한 깍지벌레의 발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러한 깍지벌레도 좀 다양합니다. 깍지벌레는요, 알을 자기 몸에 가지고 있다가 유충을 몸에 품고 있어요. 몸에 품고 있어서 성충한테 약을 줘서 성충은 죽는다 하더라도 자기 몸속에 품고 있는 유충은 죽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방제가 안 돼요. 방제가 된 것처럼 약을 뿌리게 되면 방제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뭐 한 2, 3일만 가고 한 일주일만 지나도 또 확 번져 있어요. 예, 이것이 바로 이 깍지벌레의 방제가 가장 어려운 그러한 특징 중에 하나죠. 자, 이렇게 난초핀 깍지벌레, 핀 깍지벌레라고 그래서 이렇게 난의 이 홈 같은 부위, 그리고 난의 이런 가쪽에서부터 이렇게 충들이 모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진딧물이죠. 진딧물은 여러분들 그 진드기라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진드기하고 진딧물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진드기는 응애 종류가 진드기고 이런 진딧물은 매미목이에요. 매미목이라서 진딧물은 그 생식적인 부분을 보면은 이 암컷만 생식을 합니다. 단위 생식이라고 그래서 암컷이 생식을 하는데, 단위 생식이라는 거는 암컷과 수컷이 만나서 교미를 하지 않고도 암컷이 계속 새끼를 낳아요. 그리고 진딧물은 알을 낳는 게 아니라 태생을 합니다. 사람처럼 태생을 하기 때문에 자기와 똑같은 새끼를 까는 거예요. 보통 곤충은 알을 낳는다고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태생을 하는 곤충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진딧물이 생기게 되면 어마어마한 밀도 증가를 일으키죠. 그래서 얘네들이 또 감노라는 분변을 또 배설을 합니다. 이 감노라는 분변은 이렇게 먹어보면 굉장히 달짝지근하면서 시큼해요. 그러다 보니까 식물체의 어떤 이 끈적끈적함을 유발하게 되고, 그리고 그 끈적끈적한다는 거는 당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당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주변에 곰팡이들이 앉아서 곰팡이가 피게 돼요. 그래서 그을음 증상을 유발하죠. 이러한 것들이 진딧물에 의한 피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달팽이도 있고 뭐 초록 장립노린재 여러 종류의 곤충들이 있어요. 이러한 곤충들도 피해를 유발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아마도 여러분들한테는 큰 문제를 유발하는 그러한 곤충들은 아닐 겁니다. 그 다음에 등에 이빨도 있고 금녹색 이빨, 아주 다양해요. 곤충은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생물종 중에서도 가장 생물종이 많은, 종수가 다양한 그러한 것이 바로 곤충입니다. 그래서 곤충의 종을 따라갈 수도 없죠. 이렇게 지금까지 해충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해충을 방지하는 방법인 거죠. 농가에서 사용하는 방제 방법을 한번 볼게요. 아까 병에서도 병을 방지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방지하는 방법을 소개했듯이 해충도 한번 농가들이 방지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화학적 방제 방법이죠. 화학적 방제 방법. 아까 병에서는요, 치유적인 방제 방법이 많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농약이 많지 않기 때문에 치유적인 방제 방법보다는 예방적인 방제 방법이 병에서는 많이 사용된다 그랬어요. 하지만 이 곤충이라는 거는 치료적인 방법이 주입니다.
네, 그래서 충이 발생을 하면 약을 치게 되고, 여러분들 모기가 생기면 약을 뿌리게 되죠. 모기가 없는데 미리 약을 뿌리지 않죠. 곤충은. 그렇죠? 그것처럼 농가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그 화학적 방제 방법 중에 살충제를 사용하는 방제 방법은 치료적인 방제 방법이 주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난방제충이라고 해서 온실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곤충들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응애, 총체벌레, 진딧물, 가로이 이런 것들이 온실 해충이라고 그래서 아주 공통적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특히 화해류에서 가장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온실 해충이에요. 이 온실 해충을 주기적으로 방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가에서는 이거를 방제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약을 살포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방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이러한 해충들이고, 이것들이 바로 판매되고 있는 여러분들이 화원에까지도 이렇게 묻어서 들어간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병에서도 예방적 방제를 위해서 화학약제를 주기적으로 살포한다고 그랬고, 대부분 온실에서 재배가 되고 있는 화해류에 발생하는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지금 주기적으로 방제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화해류를 만지는 여러분들은 아마도 농약이 엄청 묻어 있는 이러한 화해류를 여러분들이 다루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화해류를 아주 오랜 기간 다루신 분들한테는 아마도 어떤 가려움증, 팔에서의 어떤 가려움증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유발될 수가 있어요. 그게 농약 중독이거든요, 사실은. 예, 농약이 내 피부 표면에 묻어서 내 피부에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화해류를 많이 만지신 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뭐 이렇게 팔들이 가렵다라는 분들을 많이 봐요. 네, 많이 보는데 그게 바로 그 농약에 의한 피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종 물리적인 방제 방법이 있는데, 농가에서는 방충망을 써서 곤충들이 하우스로 못 들어오게끔 만들기도 하고, 토양 소독을 통해서 토양에서 병을 일으키는 이러한 병이나 해충들을 방제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곤충을 유인해서 방제하는 유화등이라든가 끈끈이 트랩이라든가 페로몬을 설치해서 해충을 방제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생물학적인 방제 방법으로 천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방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화해류에서는 이러한 천적을 이용한 해충 방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화해류는 바로 꽃이 생명이기 때문에, 꽃이 하나의 상처만 입어도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바로 이러한 화학 방제에 의존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화원입니다. 화원에서 해충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는 거죠. 예, 화학적인 방제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이 화학적인 방제 방법은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방제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제한적이지만 날아다니는 파리류가 있어요. 파리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화해에 피해를 주는 파리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한 파리류는 여러분들 쉽게 사용하는 에프킬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파리류가 산란하는 알이에요. 알을 방지할 수가 없죠. 이 에프킬라 가지고는 날아다니는 성충은 방지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알에서 부화하는 유충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방지할 거냐라는 거죠. 그거는 바로 식물 추출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식물 추출물은 판매가 되고 있어요.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고, 아마도 농약상 같은 데를 가게 되면 이러한 다양한 식물 추출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물 추출물들을 활용을 해서 방제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종적 물리적인 방제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경종적 물리적인 방제 방법 중에 하나가 해충 유살 등, 여러분들 아시죠? 저녁 때 이렇게 편의점 같은데 앞에 가보면 이렇게 밤에 등을 켜놓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곤충들이 날라와서 딱딱딱딱 달라붙어서 죽는 경우들이 있죠. 이러한 유살등을 여러분들 주광등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 주광등을 활용을 해서 실내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퇴근을 할 때 그걸 켜놓는다거나 하면 주광성을 띠는 곤충들은 대부분 이 등에 달라붙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충들이 산란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황색, 청색 끈끈이 트랩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있는 이런 화원의 어떤
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있는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청색이나 황색 끈끈이 트랩을 설치를 좀 해 놓으시면 곤충은 두 가지 색의 유인이 됩니다. 바로 청색과 황색이에요. 예, 그래서 이 청색, 황색 끈끈이 트랩을 어느 정도 설치를 해 놓으시면 유인되는 성충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이런 이제 그 화원에서의 관리 방법이 있고, 뭐 체계적인 충해 관리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 화원에서의 해충 관리하고도 아주 유사한 그러한 내용들이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올바른 농약 사용 방법은 이거는 농가에서 지켜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소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생물 농약이에요. 식물 농약이라고 그래서 화학 재질이 아닌 농약들이 있죠. 화학 재질이 아닌 농약들이 있는데, 이러한 화학 재질이 아닌 식물 유래의 어떤 이런 농약들을 바로 식물 농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식물 농약들은 다양한 식물체에서 그 살충 성분이라든가 살균 성분을 우리가 채취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이 고삼하고 님입니다. 고삼나무하고 님나무. 님나무는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님나무는 주로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우리가 이 물질을 추출해서 가지고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에서 존재하고 있는 건 고삼이죠. 고삼은 마트린이라는 물질이 있어서 이 고삼의 뿌리, 옛날에 이게 사약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사약을 먹일 때 이 고삼이 바로 이 사약의 물질이죠. 사약의 물질에서 살충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마트린이라는. 그래서 이 고삼의 뿌리를 채취해서 알코올에 녹인다거나 아니면 중탕을 시켜서 물질을 추출을 해서 걔를 식물체에 뿌린다거나 하면은 충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방제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당귀라든가 마늘, 미나리 뭐 여러 종류들이 있고요. 느릅나무는 느릅나무의 사포닌은 살충 효과도 존재를 하고, 플라보노이드도 이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 있고, 민들레가 항균 물질이 있어요. 항균 물질이 있어서 병 방제를 위해서도 민들레를 사용하더라라는 겁니다. 측백나무, 할미꽃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다양한 식물체들이 존재를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러한 식물체를 여러분들이 채취를 해서 방제를 하게 되면 효과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농축이 필요한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효과는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채취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방제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체계적인 충해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화학 약제도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봤을 때, 식물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약제를 적용 약제를 살포하게 되는데, 이 적용 약제는 이러한 해충들에 대해서 응애, 진딧물, 총체벌레, 깍지벌레에 대해서만이라도 화학 약제를 사용하게 되는 게 좋고, 이게 구입 후에 유입돼 들어오기 과정입니다. 유입돼 들어오기 과정 전에 우리가 내 작업장으로 식물체가 들어오기 전에 이러한 화학 약제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식물체가 들어오고 나서는 아마도 이러한 화학 약제는 사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용되고 있는 시판 자재들은 그 친환경 자재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친환경 자재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친환경 자재들은 약해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효과가 아주 저조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약해가 없을 경우 병해충에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하지만 약효가 저조하기 때문에 이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식물 추출물은 굉장히 고가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삼이라든가 님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에프킬라에 많이 사용되는 피레스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가입니다. 고가기 때문에 사용에 어떤 좀 제한적인 부분이 또 존재를 하죠. 가장 좋은 방법은 물리적인 관리인데 물리적인 관리 중에 가장 좋은 게 황색, 청색, 끈끈이 트랩 활용하고 해충 유살 등을 설치를 해서 가동시키고, 그 다음에 방충망, 화원에 만약에 온실이 있다고 하면 방충망을 설치를 해서 외부로부터 해충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물 관리예요. 물 관리. 우리가 병도 그렇고 해충도 그렇고 물 관리에 의해서 병을 방지할 수도 있고 해충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균병들은 식물체에 직접적으로 물이 닿게 되면 그것이 빨리 마르지 않게 되면 그 부분을 통해서 병원균이 침입을 하고, 그 다음에 해충 중에서는 토양에서부터 그 알이라든가 유충들이 존재를 해서 피해를 일으키는 파리류 종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곤충 병원성 선충이라는 것을 물 관리할 때 같이 사용을 해서 방제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청결입니다. 청결이라서 이 그 화원에 있는 이런 그 식물체의 잔재물은 병원균의 온상이 되기도 하지만 해충의 온상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잔재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병과 해충에 대해서 소개하는 수준에서만 여러분들한테 1시간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거는 이런 병이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이런 해충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봐주십사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화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병해충이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 뭐 혹시라도 연락이 될 수 있으면 문의를 하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강의를 좀 해드린 거고요. 자, 고맙습니다.